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볼게요. 레이 씨는 1975년 5월생이고요. 캘리포니아주 아스칼론이라는 곳에 있는 낙농업, 농장주의 딸이었습니다. 막내딸. 부모님과 오빠 브렌튼이랑 함께 자랐어요. 그녀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레이 씨랑 오빠는 엄마 따라서, 엄마 샤론 따라서 모데스토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말에는 아빠가 있는 농장에 와서 소 우유도 짜고 엄마랑 함께 원예 꼭 가꾸는 걸 즐겼는데요. 이때 영향 때문인지 레이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교 원예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레이 씨가 19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엄마 샤론한테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샤론은 뭐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레이 씨가 인기도 많았고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 활동도 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샤론은 그래, 얘가 이번에는 좀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났나 보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의 이름은 스캇 피터슨입니다. 스캇은 1972년 10월생이고요. 레이 씨보다 3살이 많아요. 같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릴 때 스캇은요, 프로 골퍼를 꿈꿨어요. 14살 때는 아빠보다 더 골프를 잘하면서 꽤 소질을 보이는 거예요. 아빠 리도 우리 아들 골프 선수를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대학교를 애리조나 주립대 골프 선수로 보냅니다. 이때 장학금도 막 받거든요. 아주 패기롭게 입학을 했어요. 스캇은 나보다 골프 잘 치는 사람 아직 없었어.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마추어 대회 우승하고 졸업해가지고 PGA까지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학교에 누가 있었냐면요. 필 미켈슨이라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 골퍼 선수가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랑도 1대1 매치를 했었고 2021년에 PGA 우승까지 한 엄청 잘 나가는 선수더라고요. 저는 골프 잘 모르는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스캇은 이 필과 같은 시기에 선수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기가 죽은 거죠. 또 이 학교에는 필뿐만 아니라 미국 여기저기서 골프 좀 친다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점점 스캇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해야 하나? 결국엔 골프 선수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빠, 나 그 PGA 그거 안 할래. 그냥 골프는 취미로만 할게요. 딴 거 시켜줘. 그리고 레이 씨가 다니고 있던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교에 가서 스캇은 농업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994년 레이 씨가 19살, 스캇이 22살 때 둘이 처음 만났는데요. 스캇이 한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레이 씨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스캇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레이 씨는 먼저 자기 번호를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슬쩍 전달해주고 갑니다. 이후에 둘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3년 동안 쭉 연애를 이어오다가 1997년 8월에 결혼을 했어요. 이 시기는 레이 씨가 학교를 졸업할 때였고요. 스캇은 여전히 공부 중이었어요. 레이 씨보다 뒤늦게 입학을 했잖아요. 4학년이었고 2개의 학기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둘은 주말 부부가 됐어요. 레이 씨는 캘리포니아의 푸른데일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스캇은 학교가 있는 산루이스 오비스포에서 룸메이트 여러 명이랑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취를 한 거죠. 참고로 이 두 지역은 차로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나 이 새신랑 스캇은 뻔뻔하게도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망각이라도 한 듯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스캇이 26살이었거든요. 같은 학교에 2학년, 20살짜리 여자애 자넷과 바람이 났는데요. 자넷은 진짜 스캇이 유부남인 줄 몰랐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스캇이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고 그냥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모여 지내니까 당연히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이도 어리고 또 스캇이 얼마나 스윗했냐면요. 이 자넷 20살 성인식 때 장미꽃 20송이를 가득 안고서 목걸이랑 함께 선물로 줍니다. 자넷 성인 된 걸 축하해. 그리고 자넷이 베지터리언이었거든요. 나도 이제 고기 안 먹을게.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고기 그거 먹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자넷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게 살면서 베지테리언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인생에서 꽤나 큰 결심이죠.
뿐만 아니라 스캇은 데이트할 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이름이 맥킨지인데요. 가끔 데이트할 때 맥킨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산책도 시키고 노을도 보러 가고 정말 다정한 연인처럼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캇이 자넷 우리 멕시코에 휴가 갈까?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자넷은 아직 그렇게 해외여행까지 갈 사이는 아닌데? 다음에 가자. 나 좀 바빠. 일부러 미뤘어요. 아무튼 자넷은 스캇이 너무 다정하고 매너도 좋고 무슨 카우보이 신사처럼 행동을 했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누가 물어봤어요, 스캇한테. 왜 그렇게 자넷이 좋았냐, 결혼까지 했으면서. 그는 잠자리가 너무 훌륭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캇은요, 여자랑 하는 잠자리, 거기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실제로 그 크기? 자신이 있었대요. 자기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 키가 컸나 보죠? 나는 여성을 침대에서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 자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스캇의 진지한 불륜 행각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넷이 스캇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원래 자넷은 여기 자주 들락날락 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갔는데 스캇 하고 방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그 침대 위에 스캇이랑 와이프 레이 씨가 같이 누워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자넷은 너랑은 이제 끝이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 헤어졌는데 제넷은 당시에 스캇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내연녀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그 침대에 누워있던 레이 씨가 와이프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스캇의 불륜 행각이 끝이 납니다. 레이 씨도 뭐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한바탕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녀는 스캇을 용서해 주기로 해요. 제발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이 지난 2000년에 부부는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 자리를 잡았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다 잊고 레이 씨는 파트타임으로 교사 일을 시작했고요. 스캇은 트레이드콥이라는 기업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스페인 비료 회사인데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스캇이 영업직으로 일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는 이게 농업 지역이 많죠. 애리조나, 뉴멕시코 전역을 다니면서 비료를 팔았어요. 이 말은 출장을 자주 갔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세요? 당시 스캇의 연봉은 6만 불이었어요. 24년 전에 이 연봉이면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스트 라 로마라는 멋진 파크 옆에 고급 주택가에 집도 장만합니다. 부부는 이제 좋은 직장에 차도 2대나 있고 집도 마련했고요. 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관계도 좋은 전형적인 중산층 느낌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레이 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기 때 부부가 아기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좀 했거든요. 스캇은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아이 생기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질 거야. 반면에 레이 씨는 아기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게 늘 부부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포인트였는데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한 3년간은 부부가 너무 바빴어요. 스캇 불륜 사건도 있었고, 또 이후에 스캇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둘이 같이 스포츠 바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그거 막 팔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한 3년 정도는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임신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도 사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스캇은 여전히 난 아직 아기 키울 준비가 안 됐어. 레이 씨는 뭐 어떡해요. 아기는 부부가 함께 만드는 건데 이 문제로 마음고생을 좀 하는데요. 2002년도 봄에 웬걸 아기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레이 씨는 뛸 듯이 기뻤고요. 내가 우리 아기 건강하게 예쁘게 낳아서 키울 거야. 나중에 검사해 보니 아기가 아들이었거든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코너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줍니다. 반면에 스캇은 그닥 이 아기 소식이 달갑지 않았어요. 한 번은 스캇이 레이 씨의 오빠 브렌트에게 고민을 얘기했는데요. 아, 형님, 제가 지금 30인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직 아기 키울 준비도 안 됐고 회사에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요즘 걱정이 많아요. 브렌트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괜찮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 나중에 아들이랑 캐치볼 하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거 친구랑 하면 되죠. 전 솔직히 레이 씨가 불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레이 씨 오빠에게 했어요?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은데? 자, 솔직히 스캇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걱정은 할 수 있죠. 육아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처럼 자신 있는 큰 자유로운 영혼이 아기? 애한테 시달려야 한다고? 애초에 스캇은 결혼만 했지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혼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스캇은요, 자넷이랑 바람을 한번 피우고 나서 또 불륜을 저지르거든요. 그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어요. 확실한 건 그는 결혼 생활 동안에 적어도 3번 이상 바람을 피웠다. 첫 번째는 대학생 자넷, 두 번째는 뭐 이름 모를 어떤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 씨가 임신했을 때 만난 엠버 프라이라는 여자입니다. 엠버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레이 씨가 2002년 봄에 임신을 했고 출산 예정일이 2003년 2월이었거든요. 스캇은 레이 씨가 임신 7개월 차 때 그때 바람을 폈어요. 이미 레이 씨 배는 불러오고 있었고 몸은 무거워지고 아기가 막 쿵쿵 발로 차는 그 태동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오늘 출근 잘하고 오세요." 보통 임산부랑 남편이랑 꽁냥꽁냥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시기인데 스캇이 새로운 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스캇이 비료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해충 관련 어떤 컨퍼런스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쇼온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둘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스캇은 이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숀한테 되게 뭔가 무게를 잡으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정말 진지하고 길게 만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참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혼자 지낼 운명인가 봐요." 쇼는 "아 싱글이세요?" "아 네. 전 얼마 전에 소울메이트를 잃었어요." 스캇은 "결혼을 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이혼했다." 뭐 "아내가 죽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애매하게 lost라는 표현을 쓰면서 "I lost my soul friend."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었을까요? 쇼는 당시 약혼자가 있었어요. 전혀 뭐 스캇이랑 어떻게 해 보겠다 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스캇이 멀쩡하게 생겼고 직업도 있고 하니까 살짝 운을 뗍니다. 제 친구 중에 엠버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스캇은 바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진짜요? 몇 살이에요? 예뻐요? 어디 살아요? 똑똑해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쇼는 '이 사람이 좀 급하구나. 많이 외롭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아 좀 뭐지?' 했던 게 스캇이 이 잠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놓는데 아니 처음 만난 사이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많이 좀 고픈가?' 심지어 스캇은 자기 명함에다가 HB라는 이니셜을 새기려 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 HB가 뭐냐면요. 발정난 사람. 그러니까 그 색수 중독자 그런 뜻입니다. 아무하고나 아무렇게나 관계를 원하는 사람. 아무튼 쇼는 '아 스캇 좀 이상한 놈인가?'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그전에 처음 만난 그날 자기 친구 엠버를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을 이미 했어요. 엠버는 스캇보다 2살이 어려요. 당시 28살이었고요. 싱글맘이었습니다. 20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마사지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2002년 11월에 엠버랑 스캇이 만났는데요. 둘이 처음으로 데이트한 장소가 호텔 방이었대요. "어디 호텔 몇 호에서 만납시다." 둘이 원하는 게 일치했나 보죠.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날부터 이 스캇의 거짓말 대잔치가 시작됐어요. 스캇은 "엠버, 난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고 샌디에고에 콘도도 하나 있어. 언제 거기 가서 딸기에 샴페인 한잔 할까?" 스캇은 전혀 다른 곳 모데스토에서 임산부 레이 씨랑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스캇이 전적이 있죠. 아넷한테 엄청 스윗하게 대했잖아요. 그게 어디 가지 않았어요. 예쁜 장미꽃 다발 미리 준비해 오고 스시 레스토랑에 가서 룸 예약해 가지고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데이트를 하고요. 노래방에 놀러 가서 듀엣으로 노래 부르고 키스도 하고 나중에는 엠버 집에 가서 집 데이트 저녁 만들어 먹고 또 엠버 딸이랑도 잘 놀아줍니다. 그렇게 아기가 싫다면서 와이프는 만삭인데 집에 혼자 두고 남의 아기랑 놀고 있는 거예요. 스캇은 늘 엠버에게 "내가 낭만주의자다. 여자한테 감동을 주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게 난 너무 즐거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죠. 내가 유부남이다.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입도 뻥끗 안 했고 오히려 과거에 바람난 여자친구 있죠. 자넷. 내가 옛날에 자넷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베지테리안이었거든. 나도 그때 고기 안 먹었어. 내가 그 정도로 사랑에 열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만 했대요. 아무튼 엠버는 스캇이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는데 정말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엠버랑 스캇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소개시켜준 숀도 뭐 스캇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뭐둘 사이에 친구나 가족도 없으니까 엠버도 스캇이 결혼했다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한편 레이 씨는 이제 임신 7개월 차였어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산부 요가 클래스에 등록도 하고요. 또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 수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참석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아마 스캇이 바람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알았다면 뭐 엄마나 여동생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평소에 고민을 잘 털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스캇의 다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캇이 영업직이고 출장을 자주 갔다 말씀드렸죠. 그러니 집에 안 들어와도 아 오늘 출장이구나 일이 좀 바쁘구나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2002년 12월 초가 됐어요. 스캇과 엠버의 불륜 관계는 한 달 정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숀 있죠? 이 둘이 소개시켜준 그 여성 우연히 회사 그 업계에 있는 모임에 갔다가 건너 스캇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아, 그 스캇 피터슨 그분 저도 잘 알아요. 아내랑 모데스토에 살지 않아요? 거기 너무 좋아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숀은 에? 아내요? 결혼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스캇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캇, 나 숀인데 당신 유부남이야? 지금 엠버랑 바람 피우는 거야? 스캇은 태연하게 아니야, 나는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어. 여전히 그 애매한 잃었다, 로스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가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하고 사별을 한 건지 이혼을 한 건지 제대로 말을 안 해요. 쇼는 너무 불안하니까 어쨌든 내가 둘이 연결시켜준 건데 바로 엠버에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스캇이 선수를 쳐놨어요. 스캇은 엠버한테 연락해서 엠버 아마 숀이 연락 올 거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었나 본데 나 유부남 아니고 얼마 전에 와이프를 잃었어. 절대 오해하지 마. 엠버는 약간 찝찝하긴 했는데 스캇이 선수 친 게 효과가 있었어요. 믿었다고 합니다. 헤어지지 않았어요. 또 12월에는 연말 모임이 많죠. 회식도 있고 여기서 그들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소개해줬어요. 공식적으로. 한편 비슷한 시기에 레이 씨도 다른 연말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서 갑니다. 친구들이 스캇은 왜 같이 안 왔어? 물어보면 아 스캇 요즘 바빠서 출장을 자주 가. 그냥 혼자 왔어.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랑 파티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레이 씨는 그냥 혼자 잘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스캇과 엠버는 둘이 같이 뜨밤을 보내는데요. 참고로 스캇은 엠버에게도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지금 네 딸은 내가 키우는 거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사이에 아기는 아니야. 그리고 나 곧 정관 절제술 그거 할 거야. 스캇에게 아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유독 이 아기가 생기는 것에 예민했어요. 이미 임산부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스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엠버, 당분간 나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아마 내년 1월까지는 내가 좀 바쁘거든. 우리 부모님이 메인주에 계시는데 거기 좀 갔다가 연말에는 유럽에서 내 친구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크리스마스 함께 못 보내서 미안해. 당시 12월 중순인데 거의 한 달 반 동안 여행을 간다 통보를 합니다. 엠버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 하지만 스캇은 유럽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엠버에게 한 달 반 동안이나 못 본다고 했던 걸까요? 그동안 뭘 하려고? 200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스캇과 레이 씨가 살고 있던 집 그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이 길에서 개를 발견합니다. 길거리를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절미 같이 생긴 골든 리트리버 맥킨지였어요. 아니 저거 스캇 개 아니야? 쟤는 왜 밖에 돌아다니고 있지?
이 아주머니는 얘기해 주려고 이 스카집에 가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나? 그녀는 맥킨지를 계속 풀어둘 수 없으니까 이 스카집 뒷마당에 묶어둡니다. 그게 오전 10시 30분 경이었어요. 이날 오후가 되었을 때 외출했던 스캇이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상하다. 아니, 맥킨지는 뒷마당에 엉성하게 묶여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해요. 레이씨, 레이씨. 답이 없어요. 차고에 레이씨 차는 주차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스캇은 레이씨가 어디 간 건가? 일단 샤워부터 하고 옷도 갈아입고요. 밖으로 나와서 뭐 옆집, 앞집 찾아갑니다. 혹시 레이씨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대요. 그러다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야 이 레이씨의 엄마 샤론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샤론과 샤론의 남편 론은 911에 신고했어요. 우리 딸이 실종되었어요. 경찰은 가장 먼저 스캇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 안을 살펴보는데요. 정말 이 레이씨가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낯선 사람이 침입한 정황도 없었고 레이씨 차도 그대로 있었죠. 지갑, 열쇠, 선글라스 다 집에 있었어요. 심지어 레이씨가 평소에 끼고 다니던 뭐 사파이어 반지, 시계, 또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이 세 개는 레이씨가 항상 차고 있던 거예요. 맥킨지 산책시킬 때도 빼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옷장에서 발견됩니다. 아니 그럼 강도도 아니고 레이씨가 귀중품을 다 두고서 가출할 사람도 아닌데 이제 8개월 임산부예요? 어디 간 걸까? 남단 경찰 앨런과 존은 자연스럽게 스캇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향했죠. 먼저 스캇의 태도가 전형적인 범죄자 느낌. 차분하고 냉정하고 특히 존이 스캇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은 공손한 듯 하면서 오만해 보이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막 짜증내면서 참을성도 없어 보이고 되게 다양한 성향들의 조합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점은 아내가 실종됐는데 혹시 납치나 살해당했을지 모르는데 지나치게 침착하다. 경찰은 스캇을 가장 먼저 취조합니다. 스캇, 레이 씨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레이 씨랑 저는요, 처제가 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고요. 오늘 아침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제가 낚시하러 간다고 준비했는데 레이 씨는 쿠키 만들고 있었고 나중에 맥킨지 산책시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낚시 마치고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 왔는데 레이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진짜 갔거든요. 그 어딨더라? 그 여기 저기 영수증. 주차장 영수증도 있어요. 경찰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캇은 꼬깃꼬깃 접힌 그 주차장 영수증을 펼치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또 경찰이 정말 의아하다고 느꼈던 게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니 누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낚시를 간다고? 여긴 미국이에요. 온 국민이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나라. 경찰은 바로 촉이 왔죠. 스캇, 아내와 사이가 어땠어요? 혹시 따로 만나는 여자 있나요? 그럴 리가요. 우린 사이 좋았어요. 제가 아내를 배신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한다? 아내랑 사이가 좋았어요. 우린 행복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범죄자가 피해자가 이제 죽었다.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말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찰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 그 스캇 거짓말 탐지 테스트 한번 하시죠. 근데 스캇이 거절했어요. 거절할 권리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강제는 아니긴 한데 보통은 의심받는 게 억울하면 테스트를 하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레이 씨의 실종 수색을 진행합니다. 레이 씨는 실종되기 바로 전날인 12월 23일 저녁에 엄마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스캇이 레이 씨를 봤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24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실종이 된 건데요. 정말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경찰과 레이 씨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제보밖에 없었습니다. 27살 백인 여성 8개월 임산부가 실종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종 소식이었죠. 처음에 가족들은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 5천 불, 한 3천만 원을 주겠다 전단지를 뿌렸는데요. 나중에는 25만 불, 50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7억 원 정도.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이시 피터슨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녀의 실종 소식을 홍보하고요. 무려 1,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레이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레이 씨의 가족들은 정말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엄마 샤론은 지금 당장이라도 딸이 저를 부를 것 같아요. 레이 씨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대중들 앞에 서서 인터뷰를 했어요. 엄마뿐만 아니라 새아빠, 오빠, 이복 여동생, 친구들, 이웃 주민들 모두 다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레이 씨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정작 남편 스캇은 언론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러니 경찰은 스캇을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찰이 집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스캇이 갔던 낚시터. 왜냐면 레이 씨의 아빠 론이 진술을 하는데요. 아니, 스캇이 낚시를 갔다고요? 스캇은 골프 치는 거 좋아하지 낚시는 그닥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를 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낚시를 갔다고 하니까 이 수상하잖아요. 그는 집에서 서쪽으로 140km나 떨어진 버클리 마리나라는 곳에 낚시를 하러 갔다. 그에겐 보트가 있었거든요. 이 보트를 타고 낚싯대 들고 저기 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했거든요. 모데스토 경찰과 소방관들 30명이 나서서 이 버클리 마리나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밤에 탐조등을 장착한 헬기가 떴고요. 자전거랑 말을 탄 경찰도 함께 했고 경찰 견 당연히 있었고요. 바다를 수색하는 보트와 구조대까지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은 레이 씨와 스캇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는데요. 정말 스캇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스캇이 진술을 한번 번복하거든요. 원래는 레이 씨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아침에 아내가 TV를 보면서 쿠키를 굽고 있었다 말했는데 나중에는 아, 맞다. 바닥에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그거 끝나면 맥킨지랑 산책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레이 씨가 고용한 가정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실종 전날에도 와서 일을 했는데 경찰이 이 가정부를 찾아갔더니 그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님, 제가 레이 씨 실종되기 전날 바닥에 걸레질을 다 했거든요. 근데 레이 씨가 또 바닥을 닦았다고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레이 씨한테 제가 항상 몸 조심하라고 만삭이니까 어떻게 몸 구부리면서 걸레도 빨지 말라고 했는데요. 강아지 산책도 남편 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주의를 줬는데 레이 씨가 걸레도 빨고 강아지랑 산책을 갔다고요? 그리고 아까 스캇이 평소에 낚시를 즐겨하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었죠. 경찰이 물어봤어요. 물고기 뭐 잡았냐고. 아, 그거 보트 좀 타고 다니다가 그냥 뭐 조그만 거 잡았어요. 아니, 뭘 잡으러 간 건데요? 그, 철갑상어랑 농어요, 농어. 미끼는 뭘 썼나요? 제가 그 가짜 미끼 썼어요. 루어, 그거요, 루어. 경찰은 이 진술을 가지고 낚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이 농어가 한국어로는 줄무늬 농어라고 해요. 이게 프로 낚시꾼들도 잡기 힘든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스캇이 미끼도 없이 루어로 잡았다고? 그런 일은 정말 드물대요. 게다가 스캇이 가지고 있던 그 낚싯대가 민물 낚시용이었어요. 경찰은 이 스캇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직감을 했죠.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심스러운 거. 스캇은 레이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25만 불, 3억짜리 생명보험. 물론 가입할 수는 있죠. 산모랑 태어날 아기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스캇은 레이 씨가 가지고 있던 보석도 야금야금 전당포에 팔기도 했어요. 돈이 없었나 봐요. 당시 레이 씨에게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사파이어랑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스캇은 레이 씨, 그거 팔아서 우리 휴가비에 좀 보태자. 나중에 아기랑 휴가 가야지. 그래서 전당포에 같이 가서 몇 개를 팔았는데 이때 전당포 주인이 레이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레이 씨가 이 임신한 배를 어루만지면서 파는 게 맞나? 이런 말을 했대요.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아내분은 보석 파는 걸 원하지 않구나.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상한 점은 레이 씨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예요. 이 시기엔 엠버랑 뜨밤을 보내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스캇이 12월 초에 보트를 하나 구매하는데요. 그러면서 구글에 뭘 검색하냐면 샌프란시스코만의 해류, 미국 지질조사국의 해류 차트 이런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했어요. 왜? 바다에 뭐라도 던지게?
게다가 스캇은 인터넷으로 가짜 학위 있죠. 위조된 거. 그거 4장을 구매합니다. 아니, 허위 학력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 밝혀지자 경찰은 스캇이 레이 씨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12월 29일 레이 씨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났어요. 한 여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는 스캇 여자친구 엠버 프라이입니다. 엠버는 그동안에 스캇이 유럽 여행 중이다 알고 있었거든요. 스캇이 계속 엠버에게 전화를 했어요. 와이프 실종된 그 시기에도 엠버에게 전화해서 엠버 나 지금 부모님 집에 있어. 뉴욕 갔다가 파리로 넘어갈 거야. 자기야 나 파리 도착했는데 친구들 만났어. 너무 좋다 여기. 엠버는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레이 씨의 실종 소식을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 방송에서 이미 만삭 임산부 레이 씨 실종 소식으로 떠들썩했으니까 엠버도 알고 있긴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내 남자친구 스캇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레이 씨의 가족들만 인터뷰를 했지 정작 스캇은 몸 숨기고 조용히 일부러 입 다물고 있었어요. 엠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엠버가 곧 스캇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연말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파티하려고 만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눈치를 보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엠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어제 알았어, 어제. 그 스캇 있지? 이 남자친구 사실 유부남인 거 알아? 지금 와이프가 실종됐어. 엠버는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거의 1시간이 넘게 멍하니 입 벌리고 앉아 있었대요. 너무 충격이 커서.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동안 스캇이 얼마나 매너 좋고 자상하고 내 딸까지 챙겨주고 그랬어요. 또 자기는 와이프를 잃었다면서 로스트 해서 불쌍한 척 동정을 호소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지금 와이프가 실종돼? 엠버는 몸이 굳어서 당장 뭐 스캇한테 전화해서 따지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럴 수조차 없었고요. 또 너무 무서웠대요. 집에도 못 가고. 그날 친구 집에서 펑펑 다음날 아침까지 울었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나랑 아이랑 단둘이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 스캇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엠버는 그 공포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12월 30일 엠버의 연락을 받은 모데스토 경찰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 안에서 스캇과 엠버가 연인이다. 그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사진, 와인 코르크, 심지어 콘돔 포장지까지 싹쓸이 해갔어요. 이 시점에 엠버가 스캇에게 느끼는 그 분노는요, 이미 그 분노 게이지를 넘어서서 오히려 무덤덤했어요. 여러분, 화가 너무 심하게 극도로 많이 나면 그냥 아예 상종하기 싫은 그런 느낌 아시죠? 엠버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게 레이 씨, 그 임산부 제발 살아있기를,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그 걱정뿐이었어요. 엠버도 뭐 한 아이의 엄마니까 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제 모데스토 경찰은 스캇의 범행 동기까지 찾았어요. 불륜. 새로운 여자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레이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뭐 레이 씨의 흔적이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캇을 압박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경찰은 엠버, 지금 스캇이랑 통화된다고 했죠? 그거 녹음하면 어떨까요? 아, 네. 뭐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요. 경찰은 엠버 휴대폰에 마이크 장착하고 엠버 집에다가 카세트 레코더랑 뭐 테이프까지 다 마련해 둡니다. 혹시 이렇게 통화하다가 뭐 자백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바로 다음 날인 12월 31일 스캇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참고로 스캇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 뉴욕이다, 파리로 넘어간다 이런 말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엠버한테 들통난 줄도 모르고 계속 그녀를 속이는데요. 전화해서 엠버 잘 지내지? 나 지금 파리에 있어. 여긴 새해야. 파리는 캘리포니아보다 9시간이 빠르거든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새해 인사하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지금 에펠탑 근처에 있는데 와 여기 행사 크게 하네. 사람도 엄청 많아. 그래? 사람들이 많아?
말도 못해. 지금 정신없다. 엠버, 해피 뉴 이어! Hello? Baby, Yes. Amber, How was your New Year's? it's good. Nice to hear you. Very good. It's pretty awesome. Fireworks and everything for the Eiffel Tower. Some massive people all playing American rock songs. Uh-huh. It's pretty funny. 이날 스캇은 엄청난 군중 속에 있었던 건 맞아요. 바로 모데스토에서 실종된 아내를 위한 촛불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엠버한테는 나 지금 파리에 있어. 이후에도 스캇은 가짜 유럽 번호로요. 계속 엠버에게 연락을 했어요. 엠버, 거긴 밤이지? 여긴 아침이야. 나 지금 조깅하러 가려고. 그래? 근데 좀 시끄럽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호텔 옆에 뚱뚱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아유 얼마나 크게 짖는지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없애버리고 싶어. 그 개는 자기 집에 있던 그 맥킨지였어요. 갑자기 파리로 보내버렸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스캇과 엠버는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딱히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레이 씨의 행방도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많은 언론사에 더 자주 등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이젠 간간히 스캇의 사진도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스캇은 불안한 거죠. 혹시 엠버가 내 얼굴을 뉴스에서 봤을까? 가끔 엠버랑 통화할 때 살짝 떠보는 질문도 하는데요. 뉴스를 보는지, 신문을 봤는지. 엠버는 신문? 내가 바빠서 그런 거 잘 안 봐. 이런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1월 6일 레이 씨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스캇이 먼저 엠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론에는 스캇 사진이 다 도배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 더 이상은 못 숨기겠다. 어쩌면 엠버가 내 얼굴을 뉴스에서 봤겠다. 그 판단을 하고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엠버, 사실 난 결혼했고 내 와이프 레이 씨가 지금 실종 상태야. 지난 2주 동안 내 아내를 찾고 있어. 근데 난 정말 너가 다치지 않길 바래. 엠버는 차분하게 당신은 날 속였어. 조곤조곤 따지는데요. 아니야, 엠버. 난 널 속인 적은 없어. 아니, 너 결혼했잖아. 너 유부남이잖아. 근데 속인 적이 없다고? 당신 와이프는 나랑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반응이 어땠어? 괜찮았어. 괜찮았다고? 아니, 8개월 임산부가 남편이 바람 피는데 괜찮았다고? 그게 말이 돼? 엠버, 내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엠버는 세상에 이런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처음 봤어요. 자기의 거짓말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은 통화 녹음을 중단시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스캇이 불륜이 저지른 것,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동안 녹음된 통화는 CD로 여러 장 나왔어요. 하지만 엠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03년 1월 24일 레이 씨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엠버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사실 스캇이 바람을 피웠다. 그 소식이 대중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저 상간녀 엠버 너도 사건에 가담한 거 아니냐.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지 너. 어떻게 임산부 남편을 건드려? 이런 루머가 퍼지고 있었거든요. 엠버는 나 억울해서 안 되겠다.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해요. 저는 스캇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됐고요. 미혼이라고 말했어요. 울먹이면서 말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고 실종된 레이 씨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엠버는 사건 초기에 내가 이 정도로 이 일에 개입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을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고작 한 달 만난 남자 때문에. 심지어 실제로 데이트를 한 건 딱 4번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레이 씨 실종 한 달째 드디어 스캇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자들이 다 모여서 레이 씨 지금 어딨나요? 안전한가요? 당신 레이 씨에게 폭력을 썼나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프레시를 연신 터뜨리는데요. 그리고 정식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레이 씨 가족들, 친구들 다 카메라 앞에 섰는데 당신은 왜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인터뷰에 응하는 건가요? 스캇은 본인 특유의 유창한 거짓말로
제가 침묵을 유지한 건 미디어가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구절절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혀가 좀 길어요. 또 본인이 바람폈던 거, 엠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건 불공정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차분한 톤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인터뷰가 이게 영어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정확히 이 세세하게 캐치하는 건 어렵지만 뉘앙스나 단어의 선택을 봤을 때 와, 진짜 역겹다. 논지를 흐리는 화법이에요. 좀 재수없는 말투기도 하고. 이 시기에 대중들은 물론이고 레이 씨의 가족들도 스캇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임산부 놔두고 바람 피우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낚시 갔다 말하고 내연녀한테 파리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탐지 테스트 거부하고 누가 봐도 스캇이 약간 미친놈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방송에 나온 스캇은 도도한 척, 고상한 척, 피해 유가족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도 다양하게 여러 방송사에 출연을 합니다. 유일하게 스캇의 부모, 형제, 자매만 그의 편에 섰는데요. 경찰은 그의 가족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스캇의 엄마 제키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근데 여긴 이유가 있었어요. 1월 11일에 레이 씨가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났을 때 제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안 받아서 이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이런 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야, 방금 전에 해변 선착장에 있는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 선착장에 레이 씨가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치? 그냥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게다가 엄마가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스캇의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막 휘, 이런 소리. 저는 이 휘파람 소리가 처음에는 약간 쉿, 엄마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분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스캇이 안도감을 느끼는 휘파람 소리다. 엄마가 레이 씨는 거기 없는데, 그치? 휘, 이러거든요. First message. Hi, Scott. This is Mom. It's about 1:45. Just wanted to know, I just got a call from Ron Cloward. He's at Marina, and it was a boat anchor. Of course, we knew it wasn't Lacey, but I just wanted you to know. I'm going to call your house in case you don't get this message. 아무튼 이 부분 좀 소름 돋았어요. 엄마 제키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레이 씨가 실종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건강한 남자 아기 코너가 태어났을 거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끊임없는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레이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모데스토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는 포인트 이자벨 해안가가 있어요. 해변 공원인데요. 해안선을 따라서 잔디밭과 나무들이 늘어져 있고요. 특히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도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공원입니다. 2003년 4월 13일이었어요. 한 부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바위들이 모여있는 지점을 지날 때 강아지가 막 달려가더니 왕왕 왕왕 큰 소리로 짖는 거예요. 부부가 가까이 가보니까 작은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아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이 지점으로부터 1.6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DNA 검사 결과 이 시신 두 구는 실종된 레이 씨와 뱃속에 있던 아기 코너였어요. 코너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고요. 부패가 심하지 않았어요. 탯줄이 여전히 붙어 있었는데 근데 보통 탯줄은 가위로 자르잖아요. 근데 코너에게 달려있던 탯줄은 좀 찢겨진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반면에 엄마 레이 씨는 DNA 검사 없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이게 사람의 시신이다 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 팔, 다리 대부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뼈밖에 안 남아 있었고요. 검시관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거 토막난 시신인가?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추정컨대 레이 씨는 죽은 상태에서 바다에 버려졌고 계속 몇 달간 표류했을 거예요. 그러다 자연적으로 부패가 됐겠죠. 피부, 근육, 몸속에 있는 장기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자궁에 있던 아기까지 엄마 몸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레이 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지만 아기는 상대적으로 온전했던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부검 결과는요, 레이 씨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잔인한데, 아기 얼굴 주변으로 나일론 테이프가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레이 씨가 죽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배를 칭칭 감아서 아기한테 해를 가한 건가? 그래서 아기가 나중에 떨어져 나올 때 이 엄마 배에 있던 테이프에 감긴 건가? 너무 잔인하죠. 이 테이프 외에도 아기 몸에는 치명적인 상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부검 결과는 레이 씨가 사망하고 나서 부패하면서 온 몸이 분해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특히 폭스 뉴스에서는 범인이 죽은 레이 씨를 토막낸 뒤에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시신이 발견된 이 지역은 스캇이 낚시하러 갔다고 말했던 그 버클리 마리나 베이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레이 씨랑 아기의 DNA 결과가 나온 그날 유력한 용의자인 스캇을 체포하러 갑니다. 사실 경찰은 늘 그를 예의주시해 오고 있었거든요. 전화 도청하고 있었고 스캇이 렌트카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몰래 그 차에다가 GPS를 달아놨어요. 혹시 스캇이 멕시코로 도망갈까봐. 스캇은 어렸을 때 샌디에고에 살았는데 여기가 멕시코 국경이랑 가깝거든요. 맘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겠다. 일부러 GPS를 달았는데 마침 추적해 보니까 스캇이 샌디에고로 향하고 있어요. 경찰은 얼른 체포영장 가지고 그를 쫓습니다. 4월 18일 스캇은 샌디에고의 라호야 골프장 근처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왜 여기 남쪽까지 내려왔냐 물어보니까 저는 아빠랑 형이랑 골프 치러 온 건데요. 또 그 특유의 뻔뻔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아내랑 아기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골프 치러 간다고? 그리고 경찰이 스캇을 체포할 때 그는 누가 봐도 도망가는 살인마였어요. 일단 머리를 원래는 짙은 갈색이었는데 금발로 염색을 했고요. 그의 차 벤츠 안에는 15만 달러 또 가지고 있었고 캠핑 장비들, 텐트, 코펠, 가스 이런 거, 옷도 여러 벌 있었고요. 휴대폰은 4대, 운전면허증은 자기 거랑 형 것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플레이보이 잡지 여러 권이랑 비아그라 12개. 아니, 도주하면서도 성생활은 즐겨야 했나 보지? 체포된 스캇은 며칠 뒤에 레이 씨에 대한 1급 살인 혐의, 또 태아, 코너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 재판은 체포 1년 만인 2002년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끈질기고 긴 싸움이었어요. 왜냐면 스캇이 무죄를 주장하거든요. 변호사도 베테랑 형사 변호인단 3명을 고용했는데요. 이 스캇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었대요. 얼마를 들여서라도 내 아들 빼내겠다.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검찰 측은 증거가 많이 부족하죠.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었고 정황 증거로만 배심원을 설득해야 했는데요. 먼저 살해 동기. 스캇은 엠버를 만나면서 레이 씨를 정리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레이 씨가 임신까지 했으니 안 그래도 나는 아기 키우기 싫은데 그 압박이 더 컸을 거고 결국 아내와 아기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또 레이 씨가 실종된 이후에 스캇의 행동들. 나중에 레이 씨 엄마 샤론이 증언을 하는데요. 제가 스캇을 껴안으려고 하면 그는 피했습니다. 촛불 집회 할 때도 매번 참석했던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스캇은 뭐 했어요? 엠버한테 전화해서 나 파리야 해피 뉴 이어 거짓말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그는 엄마 이름으로 차도 새로 장만하고요. 집에 그 TV 케이블 서비스에 포르노 채널 2개를 유료로 구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한 달 만에 집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아내가 가출을 했거나 납치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사할 수 있을까요? 집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법정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유일한 물리적인 증거는 시멘트 자루였어요. 경찰이 레이 씨 집을 막 수색했을 때 차고에서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발견하거든요. 이미 많이 사용했고 안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스캇은 이거 우리 집 앞에 차도 포장한다고 쓴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 집 앞에 이미 포장된 차도에 쓰인 그 콘크리트와 저 포대에 있는 시멘트는 다르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요. 스캇이 레이시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시멘트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었다. 일종의 다치라고 봐야겠죠. 스캇은 5개 내지는 6개 덩어리를 만들어서 레이시 시신과 함께 자기 보트에 가져갔고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바다 깊숙이 가서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해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게 경찰들이 다이버들 투입해서 레이시 시신 발견된 곳, 또 스캇이 낚시했다고 말한 곳, 그 주변 물색을 다 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굳은 시멘트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이 원래 해류가 좀 강하고 파도도 높고 물도 좀 어둡고 진흙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는 스캇이 시멘트를 바다에 던졌다 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변호인 단은 직접 증거 가져와라. 그 증거가 다 간접 증거인데 이거 지금 수사 제대로 한 거예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그 시멘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스캇이 그 도로에 있는 시멘트 포대에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변호인 측은 아기 코너의 시신을 봤을 때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된 걸 봐선 누가 레이시를 납치했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뒤에 두구의 시신을 버린 것이다. 증인들도 쟁쟁했는데요. 엠버도 재판장에 나와서 내가 저놈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모두 다 진술을 했고요. 특히 스캇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가족들 다 나와서 스캇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잔인함, 오만함,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동시에 스캇 엄마 제키는 면회할 때요. 아들아, 최대한 말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부인해. 알았지? 근데 이때 스캇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엠버한테 편지 썼어요. 엠버, 난 곧 무죄를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거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죠. 입으로만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머리는 온통 엠버 생각뿐이에요. 2004년 11월 12일 배심원 판결이 나옵니다. 무려 7일간 심의를 했는데요. 이게 엄청 길게 한 케이스예요. 보통 증거가 확실하면 몇 시간 만이면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스캇 케이스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배심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요. 또 배심원 중에 2명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어요. 암튼 우여곡절 끝에 선고가 나옵니다. 결과는 유죄. 한 달 뒤에 형량 선고가 나오는데요. 사형 판결 나왔어요. 판사는 그에게 너는 약물주입으로 죽을 것이다. 그는 몇 달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샌 쿠엔틴 교도소에 이감이 됩니다. 이미 수감된 700여 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스캇이 정말 두려워했대요. 이감되는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벌벌 떨었는데 참고로 이 교도소에 누가 있냐면요. 지난번 요세미티 킬러 사건 소개해드렸죠. 그 연쇄살인마 캐리 스테이너가 먼저 수감 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이랑 다 같이 깜빵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캇이 무섭다 한들 아니 목 졸려서 살해당한 자기 아내 레이시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또 마지막에 레이시가 아기 보호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참고로 법원에서는 스캇에게 레이시랑 아기 코너의 장례 비용 만불, 한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레이시의 생명보험금은 당연히 살인마가 아니라 레이시의 엄마 샤론이 받아야 한다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스캇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부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고요. 장기간에 걸친 항소를 준비하는데요.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 8월에 사형 선고받은 지 16년 만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만 사형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스캇은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그 샌쿠엔틴 교도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 사형제가 부활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스캇은 사형을 면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2002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22년 동안 스캇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요. 올해 지난 3월에 스캇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레이 씨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허벅지 쪽에 덕테이프 조각이 발견됐거든요. 한 15인치 정도. 그게 그때는 DNA 분석이 어려웠다고 해요. 조각이 너무 작아서.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다시 분석해 달라 요청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레이 씨가 실종되고 나서 그 동네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강도가 한 주민 집에 들어가서 그 차를 훔쳐갔는데 그게 며칠 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불에 다 타버린 채로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차 안에서 같이 타버린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어요. 차 주인은 이거 제 차에 원래 매트리스 없었는데요? 이건 강도가 넣어둔 거예요. 이걸 두고 스카 측에서 레이 씨가 강도를 당한 거 아닐까? 그 매트리스 그거 조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혈흔이나 레이 씨의 흔적들은 발견된 건 없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 매트리스도 다시 검사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그는 LA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긴 미 전역으로 유명한 기관이에요. 억울하게 유죄받은 범죄자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 기관의 LA 대표는요. 스캇의 유죄 판결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꼭 스캇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이 전적으로 정황 증거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사망 원인, 날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장이 나서서 하는 말이라 대중들의 이목을 더 끌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그 타버린 매트리스, 그건 과거에 다 분석했기 때문에 추가 검사는 없다. 기각했고요. 덕테이프 DNA 분석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올해 7월에 청문회를 열어서 DNA 분석을 할 건지,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을 하자라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그 날에 혹시 업데이트가 있으면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레이 씨와 아기 코나는 부검과 장례를 다 마치고 발견된 지 5달 만에 둘은 함께 벌우드 세메터리라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만삭 산모 레이 씨의 죽음은요, 당시 미국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태아에 대한 폭력 피해자법이 제정이 됩니다. 일명 레이 씨와 코너법. 누군가 임산부를 공격했어요. 그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그건 피해 입은 임산부와는 별개로 별도 사건으로 처벌해야 한다. 지금 스캇의 케이스도 그렇게 처벌이 된 거예요. 2건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법을 미국 헌법에 올리기 위해서 의회를 다 통과하고요. 2004년 4월 1일에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때 백악관에는 바로 레이 씨의 부모님이 착석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해요. 환영받는 동시에 비난도 있었는데요. 이 법이 태아에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냐? 태아에게 인격이 있다면 그럼 낙태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와 낙태를 동의하는 단체가 둘이 강력히 대립을 합니다. 이게 당장 낙태가 안 된다, 된다, 결론 짓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 낙태와 관련해서는 또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레이 씨의 엄마는 계속 카메라 앞에 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스캇이 계속해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럴 때마다 아물고 있던 트라우마, 그 딱지가 다시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딸과 아기를 위해서 싸울 거예요. 오늘 사건 정리하면서요. 도대체 스캇에게 새로운 여자, 이 새로운 인생이 어떤 의미길래 멀쩡한 아내와 아기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냥 이혼하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면 되지. 그게 어떻게 살인이랑 연결이 됐을까요? 또 이런 케이스가 제가 소개해 드린 것만 여러 번이죠.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크리스 와츠 사건이랑 하나씩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